말 한마디 없던 소년이 MIT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MIT 전체가 포기한 그 순간에도 그 아이는 말없이 조용히 앉아만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감정만 앞세우는 동양인일 거야. 그런데요. 그 조용한 한국 소년이 움직인 순간 MIT의 시간도 멈췄습니다. 수식은 살아 움직였고 교수님들도 슈퍼컴퓨터도 그의 감정에 반응했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조용한 한국 소년이 MIT 전체를 바꾼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애슐리입니다. MIT 2학년이었죠. 그때 저는 모든 것을 논리로만 생각했어요. 수학과 과학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감정이라는 건 과학에 방해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냉정하고 분석적인 사고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자세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었죠. 1학년 때 한국계 룸메이트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항상 감정적이었습니다.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울고 친구들과 다투면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요. 저는 그런 모습이 답답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애슐리, 너는 정이 없어. 사람은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야. 저는 코웃음을 쳤죠. 그런 거에 휘둘리는 나라라면 과학은 못하지. 그 말을 한 후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다음 학기에 다른 기숙사로 옮겼어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을 감정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 국제 프로젝트에 한국 고등학생이 참관한다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뭘 할 수 있겠어. 그것도 감정적인 한국 아이라면. 교수님이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할 때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나사와 연계된 중요한 연구인데 왜 고등학생을 불러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이번 프로젝트는 48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입니다.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분석하는 거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각국의 뛰어난 연구진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더욱 감정 따위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냉철한 분석과 논리적 사고만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갑자기 연구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나사에서 정체불명의 전파 신호를 포착했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그 순간 MIT 전체가 비상상태가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불이 나게 달려왔고 대학원생들도 모두 모였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이 신호는 지금까지 본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존슨 교수님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파형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분석에 들어갔어요. 수학적 패턴을 찾으려고 했고 통계적 접근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맞지 않았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의 언어 같았죠. 다른 연구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팀은 언어학적 접근을, 일본 팀은 암호학적 분석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모두 막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실 분위기는 무거워졌어요. 48개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였는데도 아무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 한국 고등학생이었죠. 김진국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들고 토론할 때도 그 아이는 조용히 노트에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짜증이 났어요.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냥 시간 때우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진국의 눈은 달랐어요. 화면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연구진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도대체 뭔 소리야? 절망감이 연구실을 덮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김진국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정보가 아니라 구조인 것 같은데요.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48개국 참가팀 모두가 해독에 실패했어요. 저는 밤잠을 설치며 계속 분석을 시도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연구실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처음엔 자신만만했던 독일팀 리더가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일본팀은 아예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혹시 이게 그냥 잡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대학원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며칠 동안 매달린 게 허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존슨 교수님도 지쳐 보였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복잡한 패턴이 자연적으로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MIT 최고의 연구진들도 전 세계 과학자들도 모두 손을 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 분위기일 때도 김진국만은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슬그머니 다가가서 보려고 했지만 김진국은 노트를 살짝 가렸어요. 마치 아직 보여줄 때가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진구가 뭔가 발견한 게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진국은 고개를 살짝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신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눈빛에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이라니? 이미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봤는데 말이죠. 하지만 김진국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니 뭔가 다른 접근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실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지. 이런 말들이 들렸죠. 하지만 김진국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 직전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김진국의 펜은 더 빨라졌어요. 노트 페이지가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그 아이만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MIT 측에서 긴급 결정을 내린 거예요. 김진국에게 공식적으로 해석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죠. 정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생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한 상황에서는 어떤 시도라도 해볼 만했죠. 화상 회의실에 모든 연구진이 모였습니다. 김진국은 한국에서 접속했어요. 화면 속 그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진국군, 당신이 발견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존슨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고등학생이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김진국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신호는 정보를 전달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구조예요. 감정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감정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니?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김진국은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도형들과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천원술이라는 조선시대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무한한 정보를 하나의 원 안에 담는 방법이죠. 김진국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감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천원술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김진국은 거기에 양자정보 이론까지 접목시키려고 했습니다. 양자 얽힘처럼 이 신호의 각 부분들도 서로 감정적으로 얽혀 있어요. 하나가 변하면 전체가 반응하는 거죠. 김진국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적막했어요. 교수님들도 서로 눈만 마주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김진국의 설명은 기존 과학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김진국의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교수님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능할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존슨 교수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좋습니다. 나사 슈퍼컴퓨터 원격 접속을 허용하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생에게 그런 권한을 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김진국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통해 그 아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했지만 점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진국이 뭔가를 입력할 때마다 화면의 신호 패턴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이게 뭐야? 독일팀 리더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김진국은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는 땀이 맺혔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학 공식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마치 감정의 리듬에 맞춰 무언가를 조율하는 것 같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화면의 패턴은 점점 더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어떤 질서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예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3시간 15분 후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김진국이 키보드에서 손을 뗀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독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신호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복잡했던 파형들이 규칙적인 패턴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호의 기본 주파수는 1420MHz입니다. 수소 원자의 스핀 플립 주파수죠. 김진국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2차 변조가 걸려 있습니다. 프랙탈 구조의 진폭 변조와 위상 변조가 동시에 적용되어 있어요. 존슨 교수님이 놀라셨습니다. 프랙탈 변조라니 그런 기술이 존재하나? 김진국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변조 방식입니다. 신호의 각 부분이 전체 구조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감정적 요소에 해당하는 비선형 함수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건 고도의 지능체만이 만들 수 있는 신호 구조입니다. 독일팀 리더가 끼어들었어요. 감정적 요소라니 무슨 말인가? 김진국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신호 내부에 코이어런스 패턴이 있습니다. 양자 얽힘과 유사한 현상이에요. 하나의 주파수 성분이 변하면 전체 신호 구조가 즉시 반응합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말이죠. 이런 특성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이나 의식 상태를 포함한 복합적 소통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교수님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조용했던 한국 소년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포기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해독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모든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김진국은 모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진국이 마지막 화상 통화에서 말했어요. 그 아이는 정말 담담했습니다. 자신이 해낸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세계적인 발견을 해놓고도 김진국은 마치 숙제를 마친 학생처럼 평범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저녁 먹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틀 후 김진국은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의 환영식도 기자회견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저는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진짜 천재는 자기를 빛내지 않더군요. 김진국은 조용히 의미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MIT 캠퍼스에는 김진국이 남긴 풀이 방식이 화제가 되었어요. 수학과에서는 천원술 연구팀이 새로 만들어졌고 물리학과에서는 감정 기반 신호 처리 이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교수님은 매일 김진국의 해독 과정을 다시 분석하셨어요. 이 아이는 우리가 놓친 차원을 보고 있었어. 과학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정이 과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김진국은 감정으로 과학을 해냈거든요. 도서관에서 한국에 대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원술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조선시대 수학자들이 얼마나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전통 수학의 접근법이었어요. 서양 수학이 분석과 분해에 집중한다면 한국 수학은 전체와 부분의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마치 김진국이 신호를 해독한 방식과 똑같았죠. 한국 사람들이 감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말이죠. 룸메이트였던 그 친구 생각도 났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던 정이라는 것도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았어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깊은 철학이었던 거죠. 저는 김진국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몰랐어요. 그 아이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3개월 후 하버드에서 감정과 수학이라는 주제로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참석했어요. 김진국의 해독 방식이 주요 주제 중 하나였거든요. 포럼장에는 세계 각국의 수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을 끈 사람은 카이스트 출신 이윤석 교수였어요. 이윤석 교수의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 수학은 사람을 중심에 둡니다. 교수의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서양 수학이 객관성을 추구한다면 한국 전통 수학은 주관과 객관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감정은 정보입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또 다른 언어죠. 저는 김진국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감정은 정보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씩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윤석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천원술은 단순한 계산법이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철학을 수학으로 표현한 것이죠. 김진국 군이 사용한 방법도 바로 이런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한 독일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과학적 분석에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이윤석 교수가 대답했어요. 감정은 패턴입니다. 복잡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인간의 능력이죠. 김진국 군은 그 능력을 수학적으로 구현한 겁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동안 과학의 반대편에 감정이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감정이야말로 과학의 새로운 차원이었던 거군요. 휴식 시간에 저는 이윤석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김진국이라는 학생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아이는 특별합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을 감정으로 이해했거든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수학의 마음을 읽는다고나 할까요?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직접 배워보세요.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진국이 보여준 세계가 너무나 새로웠거든요. 감정과 과학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진국이 다녔던 과학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MIT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다행히 카이스트와 교환 협정이 있었습니다. 존슨 교수님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좋은 선택이야, 애슐리. 새로운 관점을 배워오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떨렸습니다. 과연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김진국이 보여준 그 놀라운 세계를 저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논문 주제도 정했어요. 마음으로 계산하는 수학, 천원술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동서양 수학의 만남을 시도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김진국과 같은 언어로 대화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수학을 바라보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윤석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김진국이 다녔던 과학고등학교를 소개해달라고 말이죠. 교수님은 흔쾌히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학교에는 특별한 수학 철학이 있어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까지의 저는 감정을 배제한 채 과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진국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과학은 마음을 열고 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김진국의 해독 과정을 다시 복기해 봤어요. 그 아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모습, 집중하던 표정,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담담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세계에 온 기분이었어요. 김진국이 자란 이 땅에서 저도 뭔가 배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카이스트 기숙사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치 김진국이 보여준 수학처럼 말이죠. 첫 수업은 한국 전통 수학사였습니다. 교수님이 천원술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무한한 정보를 하나의 원 안에 담는다는 개념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후에 저는 김진국이 다녔던 과학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그곳에 수학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진국이는 특별한 아이였어요. 수학을 마음으로 느끼는 아이였죠. 선생님은 김진국의 과거 작품들을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그 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감정과 수학을 연결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수학 공식을 외우지 않았어요. 대신 수학의 마음을 읽으려고 했죠. 그래서 MIT에서도 그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김진국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정과 수학을 하나로 보는 연습을 해온 결과였던 거죠. 한국에서의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을 감정에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김진국에게 편지를 썼어요. 비록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과학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연구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감정과 논리,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과학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조용했던 한국 소년이 제게 준 선물은 단순한 해독 방법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보는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말 한마디 없이 감정을 전달한 그 소년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신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